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설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고향 가는 차들로 저녁까지 고속도로에 답답함 흐름이 예상됩니다. 내일부턴 귀경 행렬까지 겹치며 연휴 정체가 절정에 달할 걸로 보이는데 서울요금소 연결해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낙원 기자,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됐습니까? 네, 이곳 서울요금소는 새벽부터 다시 막바지 귀성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인 만큼 아직까진 요금소 주변의 교통량이 원활한 상태지만 일부 주요 구간에선 교통 정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구간 교통 상황 보시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 부근은 부산 방향으로 내려가는 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고잔일교 부근에선 양방향 모두 아직까진 원활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은 강릉 방향 차량 운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5시간 30분, 대구까지 4시간 30분, 광주까지 4시간 10분, 강릉까지는 2시간 40분이 걸립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연휴 셋째 날인 오늘 차량 41만 대가 서울요금소를 빠져나가고 41만 대가 들어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귀성길 정체는 정오쯤 정점을 찍고 저녁 6시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반면 서울 방향 정체는 밤 11시쯤에나 해소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귀경 차량 행렬이 절정을 이뤄 오후 시간대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10시간 가까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모레까지 적용되고 버스 전용 차로는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됩니다.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명절 밥상 친척들이 모여 앉으면 저마다의 밥상머리 민심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이번 설엔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동향이 화두가 될 전망인데 국민의힘이 현역인 서울과 부산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서울. MBC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 선호도는 정원호 성동구청장 28%, 박주민 의원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권 후보 선호도는 오세훈 시장 23%, 나경원 의원 14% 순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정구청장 40%, 오 시장이 36%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KBS 여론조사에선 정구청장이 오 시장을 오차 범위 밖인 13%포인트 앞섰습니다. 다만 부동층이 20%로 두 사람 간 격차보다 커 판세는 유동적입니다. 또 다른 격전지 부산.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시장의 양자 가상 대결에선 전 의원이 오차 범위를 넘는 10%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49%,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39%로 각각 조사됐는데 통상적인 현역 프리미엄도 반영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야권 내부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4곳을 휩쓸었던 어게인 2018 악몽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관통하는 민심에서 대체적으로 이루어진 운동장이고 이 운동장의 기울기를 바꿀 만한 모멘텀은 선뜻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6월 지방선거 승패 기준은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라며 참패한다면 정치인 장동혁의 정치 생명은 끝장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관련 메시지들이 매각 강요냐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집 팔라고 한 적은 없다는 이 대통령의 해명에 야당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는데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투기 세력과 결탁해 정부 정책을 무산시켜 왔다고도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다주택자 관련 게시물 2건을 올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려는 거라며 다주택 매도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을 팔라는 직설적 요구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데 이어 당 대변인이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이라고 지적하자 재차 반박에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할 때도 찍어달라는 직설적 표현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투기 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해왔다며 이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 년간 무산시켜왔다고도 했습니다. 야당은 내각 강요가 아니란 이 대통령 주장은 정책 실패 책임을 회피하려는 유체이탈식 화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SNS에 이 대통령 퇴임 땐 분당 아파트가 재건축 공사 중이라며 살지도 않을 똘똘한 한 채로 수십억 재건축 이득을 노리는 부동산 불로소득 투자 아니냐고 했습니다. 매각 강요가 아니라는 말장난식 반박을 하는 건 결국 지금 현재 비거주 장기 보유 중인 본인의 자신 분당집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야말로 부동산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며 본인들 다주택엔 입 닫고 1주택자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건 경이롭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성채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설 연휴 동안에도 여야는 부동산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메시지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발끈하고 나서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6채나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장동혁 대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도 아니고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없는 현실은 외면한 채 수요 억제 중심의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정치적 편가르기, 정치적 소재로 부동산 시장을 활용하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관련 SNS 발언이 여야 공방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 다주택을 팔라고 매각을 강요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매각을 글쎄요, 강요한 걸로 국민들은 느끼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일단 정부를 이기는 시장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뭔가 정책을 통해서 그 시장의 그런 흐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것이고 그 제재라는 것은 경제적 불이익이 되겠죠. 세금이든 아니면. 그러니까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려면 해라. 이 말은 강요한 거라고 보여지죠.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다주택자 때문에 이 청년들이 결혼을 못한다. 출산도 기피한다. 이런 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거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서 다주택자를 옹호하게 되면 마귀에게 양심마저 뺏긴 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강요지 아니겠어요? 도덕적 강요, 정책적 강요. 그러면 이게 국민은 강요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저런 말씀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내가 강요한 게 맞는데 그만큼 내가 정책에 확신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날 따라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본인이 말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럼 또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당 측에서 장동혁 대표의 뭐 여러 채 이런 부분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어요.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본질은 뭐냐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맞느냐 이 여부예요. 이게 도덕적 잣대 갖고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다수의 국민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 대통령 말씀을 따라갈지 아닐지 여기에 대한 확신 내지 그거에 대한 잘잘못 이걸 따지는 것이지 지금 두 파트를 놓고 둘 중에 누가 도덕적 우위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부분은 좀 물타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유체이탈식 화법이다, 궤변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에도 이렇게 SNS 통해서 메시지 내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른바 명절 밥상에 오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정책은 상당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네. 굳이 명절을 앞두고 던질 필요가 없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명절을 앞두고 이런 부동산 정책 관련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올리는 이유는 명절 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겠다. 어떻게든 이 부동산 정책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전 위한 것이라고 보고요. 다주택자와 관련돼서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에서도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부자분들, 그런 분들은 그 매각을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유지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 오를 테니까 빚을 내서라도 투기 목적으로 이 다주택자를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견딜 수 없을 걸이라는 시그널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강요하라고 매각을 강요해 놓고 왜 유체이탈식 화법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 본질을 좀 벗어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집을 6채 보유한 다주택자로 알려진 장동혁 대표를 겨냥하면서 당명을 부동산 불로소득 지킨당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 뭐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대통령이 SNS 글을 올렸는데 장 대표가 오면 물어보려고 했다면서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규제 대신에 보호와 특혜 유지를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글을 쓰셨거든요. 이런 여권의 비판들에 대해서 아까 짚어주셨지만 좀 다시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일단 또 갈등 구도를 만드는 거죠. 저 갈등 구도는 이전에 한번 거쳐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권익위원회 전수조사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많이 그 6채를 갖고 있는 거, 뭐 상속인한 것도 있고, 또는 본인이 이제 지역구에 아파트 하나 있는 거고, 노부모가 사는 단독주택이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 구로동에 본인 자택이 있는 거고, 네. 그다음 오피스텔 한 채는 이제 여의도에 그 업무용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이 그 주거 형태를 볼 때 이걸 투기용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 국민이 판단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저희가 여금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비주거용 똘똘한 한 채, 그것도 문제다. 이게 될까요? 이렇게 문제 제기하셨잖아요. 근데 본인이 4년 동안에 계양구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거기 거주하셨죠. 그때 왜 이거 안 파셨나요? 여기에 대해 답부터 하셔야죠. 상대당에 문제 제기하시기 전에. 왜냐하면 이게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재건축 기간이 상당히 짧아져요. 그다음에 용적률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특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왜 안 파셨냐?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하시고, 내가 돌아갈 집이다. 그 돌아갈 집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돌아갈 집이었던 거고요. 그 이전에 계양구 사실 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럼 그거부터 먼저 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데 답은 안 하시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거 답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방금 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또 국민의힘이 같은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똑같은 상황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시는 건데, 그걸 이른바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본인이 살 집이 아닌데 어떻게든 비거주용으로 1주택을 그 비싼 집을 한 채 사가지고 그 집의 부동산에 이런 가격 상승을 노리는 그런 걸 투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분당집을 언제 사셨는지.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예능에 한번 출연한 적 있잖아요. 그때 살았던 집입니다. 그만큼 거기 상당히 오랜 기간 살았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과도 상당히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갭 투자 때문에 그 집을 샀고 그걸 안 팔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에 당선되셨나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정말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지금 거기에 살 수 없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아마 지금 그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그럼 개항을 그 2년, 그러니까 4년도 아닙니다. 임기를 채우지 않으셨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안 팔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갭 투자 때문에 산 집이다 아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저는 뭐 답이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강훈식 비서실장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을 했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겠습니다. 소위 이제 부동산 투자로 돈 벌던 시대에는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거구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했던 과정들이 저희한테는 있고, 조세냐, 뭐 공급이냐, 뭐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그 어떤 것도 다 준비돼 있다 이렇게 말씀해드릴 수 있고, 소위 부동산 불패는 없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 강훈식 실장,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번 정부에서 끝내겠다 이런 자신감 보였는데 위원장님 아무래도 이 부분도 설 연휴를 앞두고 자신감을 좀 표명한 거다 이렇게 보시죠? 뭐 저런 그 유효한 정책 수단이 있으면 그 박수 쳐드려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부동산으로 인해서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소득의 30% 이상이 나간다는 이런 통계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잡아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정책의 그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 투기 세력 때문에 뭔가 부동산 값이 끝없이 올라간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투기 세력으로 다주택자를 짚기도 하고 심지어는 똘똘한 한 채를 추구하는 일반적인 수요자를 지칭하기도 하고 그거 예전에 다 했던 거거든요. 일단 공급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원하는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고 그중에 하나가 재건축이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건 맞죠. 왜냐하면 현재 수도권의 집 자가 비율이 48%뿐이 안 되거든요. 그럼 다주택자가 14%라고 치면 그 나머지 30%의 갭은 공급 부족이에요. 이건 다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 부분은 주거 안정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래도 주거 안정 갖고 좀 노력도 했어요. 근데 현 정부는 이제 어렵다. 자기들이 대책이 없으니까 이제 악마를 하나 만드는 거죠. 소위 말하는 책임자를 만드는 겁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안 잡혀. 우리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책 실패는 없어. 우리 수산을 갖고 있는데 뭔가 다른 투기 세력 때문에 집이 올라가. 이렇게 하면은 너무 손쉬운 거죠. 그러나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당의 반발에도 이 정부 정책 기준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분위기 같은데 이 민주당도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으로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야당이 초법적이라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대변인님, 지금 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야당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국민들에 대한 설득을 이어가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요. 뭐 초법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법이 초법적이다, 위헌이다 이 판단하는 기준은 야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헌재에 보내시면 됩니다. 헌재가 판결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있었던 이혜원 후보자 이야기를 저는 꺼내고 싶은데 네. 그 당시에 그 사실 국토부도 이런 것과 관련돼서 비정기적으로 계속 감사나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목도했던 게 뭐였습니까? 그 검사가 끝나자마자 장남이 바로 그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하고 집을 주소지를 이전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비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인 감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 기간만 지나면 이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 투기를 해도 되겠구나. 불법적 행위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를 못 갖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정말 이 부분이 다주택자나 이런 사람들을 정말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집 없는 무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초법적이다, 무조건 실효가 없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좀 안 좋은 시그널만 보내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정책적 발전에 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게 왜 저희가 초법적이라고 말씀 주시냐면 뭐 감독기구 설치하는 거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감독기구 할 수 있는 영장 없이 그 거래 정보나 아니면 금융 정보, 신용 정보까지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국토부에서 다 관련 정보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원도 갖고 있고 다 국세청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조하에 이걸 뭔가 원활하게 움직이면 될 일을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TF 만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저런 기구 하나 만들어서 국민의 거래 정보, 신용 정보, 금융 정보를 이걸 영장 없이 가져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쓸 줄 알고 그걸 저희 제도적으로 저렇게 보장해 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동산 거래에 만약에 투기 있는 것들을 감독하는 부분은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선거 채비로 분주한 모양새입니다. 여야 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죠. 억울한 컷오프는 없을 것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권리당원의 공천 참여를 전면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현역 단체장을 포함한 경선이 가장 승리할 수 있는 공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할 수 있는 분들만 경선에 참여한다면 이 신선한 충격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승패가 수도권과 부산의 결과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여론조사 결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울에서는 민주당 정원호 구청장,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을 가정해 양자 대결을 할 경우 오차범위 내 접전이거나 정 구청장이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부산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으로 가상 양자 대결을 할 경우 전 의원이 오차범위 앞에서 앞섭니다.
이 통상적인 현역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는 모습인데 이 이유가 뭐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 뭐 인물 요인도 있겠죠. 일단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장 3번 연임을 하면서 행정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고 또 참심성에서도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총선에서 저희 민주당이 사실 영남 지역에서 전패를 할 때 유일하게 한석을 건졌던 게 전재수 의원이거든요. 그만큼 한 거의 20년 가까이 부산에서 활동을 하면서 부산 시민들의 민심을 두루두루 얻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 요인을 넘어서는 것은 전 정당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오세훈 시장이 지적했던 장동혁 디스카운트, 장동혁 대표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극우 세력인 뭐 고성국 유튜버나 전한길 씨 이런 분들과 계속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전 민심에 반영되고 이런 여론조사 수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2월 19일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가서 갑자기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미 민심에 반영되어 있는 이 윤석열 디스카운트, 장동혁 디스카운트 이런 것들은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 부산의 경우에는 인구도 워낙 많고 이 선거 결과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관심이 제일 많은데 국민의힘이 불리하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방선거기 때문에 향후 선거에는 변화 요인이 굉장히 크죠. 말씀 주신 것처럼 정당의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부동산 이 정책 쟁점화가 곧 될 거예요. 따라서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표심을 잡을 거고 네. 부산의 경우에는 실제 여러 가지 공약이 실현 안 된 부분도 민주당이 말한 공약들이요. 뭐 해수부 이전과 관련돼서 부산이 원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법안 통과 안 시켜줬죠. 그다음에 금융허브법 이것도 통과 안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쟁점화돼서 토론의 주제로 등장하게 되면 양상이 바뀔 것이다. HBMM인가요? 네, 이 부분도 말은 대통령 말씀하시고 하시지만 이거 진행 안 되고 노조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부산을 위한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는 부분이 향후에 아마 부산 후보의 민주당 후보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원호 구청장의 저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오히려 뼈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원호 구청장은 실제 언더독 효과를 먼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차후에 봤어야 되는데 저렇게 언더독 효과를 경선 전에 먼저 보게 되면 차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관련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발목 잡힐 가능성이 크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서 지방선거 승패 기준은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라면서 참패한다면 장동혁의 정치 생명은 끝장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상 체제 유지가 걸린 시험대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뭐 장동혁 대표가 이 발언을 한 것이 뭔가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로 보여진 게 아니라요. 본인의 정치 생명을 지방선거 이후에도 연장시키겠다라는 저는 꼼수적 발언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장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보통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늠할 때 서울시장 선거를 보통 많이들 얘기합니다. 전체 선거에서 좀 흔들려도 서울시장을 이기면 그래도 좀 괜찮은 선거였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을 보수 진보 모두가 해봤던 얘기인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 부산시장 선거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초반에 그 리포트를 통해서 봤던 2018년 민주당이 정말 압도적인 역대급 대승을 했을 때도 부산 선거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부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당선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만약에 지게 되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건 너무 뻔한 얘기거든요. 당연히 이겨왔던 곳을 지면은 내가 정치 생명 걸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서울과 부산, 사실상 지금까지 계속 수성해왔던 부산을 이기면 이른바 젖잘싸라고 하는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본인의 이런 당대표직이나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저는 그런 명분을 지금 쌓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뭔가 이 발언을 보고 정말 결연하게 모든 걸 던지는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난주에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이 지도부와 친한계 갈등 더 깊어지고 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빨리 절윤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듣지 않고 갈등하는 모양새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이런 내분 상황을 정리를 할 수 있을지, 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각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좀 구체화하거나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가 2016년, 17년, 18년도에 이미 경험했던 사태거든요. 그때는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과 그다음에 오히려 탈당해가지고 다른 당을 차려서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선언까지 했는데도 그게 잘 먹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절윤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찝어주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다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너무 추상적이에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대표한테 주관식을 준다는 것은 어떤 답을 써내려 가더라도 채점자가 이거 저류는 아니냐라고 평가하면 그만이거든요. 네. 자,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배현진 의원도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미성년자를 갖다가 SNS에 쓰는 것은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정치적보복 당했다 이렇게 해결할 일은 아닌 거죠. 저런 행동 모두가 다 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다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방선거 소식 앞으로도 계속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두 번째 옥중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 지난해처럼 옥중 메시지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이번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비상계엄 선포 433일 만으로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형 순간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헛웃음을 지었고 특검이 정치적 수사를 했다고 격정적으로 토로했습니다.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 속에서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설 연휴 땐 내 일신의 고통보다도 나라의 앞날이 무엇보다 걱정이 된다는 내용의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아직 별도의 옥중 서신은 내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변호인을 통해 날씨가 곧 풀릴 것이라며 기도하는 중에 이 나라도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최근 지지자들에게 부족하고 죄 많은 제게도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시니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실 거라 기도한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20대 여성이 포르쉐를 몰고 역주행을 하다 멈춰서 있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는데 피해 차량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깜깜한 도로 위 흰색 포르쉐 한 대가 거침없이 달려오더니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들어섭니다. 유턴 신호를 기다리던 검은색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을 받은 차량은 뒤로 밀려나며 180도 가까이 회전합니다. 놀란 행인이 사고 차량으로 다가가 상황을 살피고 곧이어 경찰차와 소방차가 잇따라 도착합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인 20대 여성을 현장에서 연행합니다. 서울 강남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역주행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 바로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어 자칫하면 보행자가 다치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 여성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앞 범퍼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깨졌습니다. 최근 5년간 역주행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약 3배 높습니다. 경찰은 역주행한 여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우동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온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돌연 사직의 뜻을 전했는데 김 주무관의 작별 인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공직에 들어온 지 10년, 충주맨으로 살아온 지 7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시던 충주 시민분들과 항상 배려해 주셨던 충주시청 동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충주맨이었습니다.
김 주무관이 10년 공직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김 주무관의 사직 소식에 구독자 100만을 앞뒀던 충주시 유튜브 채널이 거의 10만 가까이 이상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김선태 주무관은 이렇게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가까이 다가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주시의 공식 유튜브인 충TV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이름이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선태 주무관이 최근에 본인이 이제 공직에서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사직한다라는 36초 분량의 조금 아까 보신 영상이 올라오면서 일단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본인은 100만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현재 97만이니까 거의 다 목표를 이뤘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데 지금 공직에 있는 것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직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김선태 주무관 개인의 유튜브가 아니라 충주시의 유튜브임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던 주무관이 그만두니까 97만 명이었던 팔로워가 한 이틀 만에 83만 명까지 빠지게 된 것이죠. 네.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구독을 취소하면서 이 지자체의 유튜브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기에 힘입었구나라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 주무관이 사직을 하면서 이 김 주무관이 재직 중에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이 김 주무관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 이런 폭로가 나왔던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김 주무관에 대한 시기 질투는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김 주무관을 응원하는 취지로 동료라고 밝힌 어떤 한 분의 글을 보면 2024년도 같은 경우 충주시 연관검색어에 아예 김 주무관의 욕이 올라온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 내용들은 크게 보면 이제 김 주무관 때문에 홍보 업무가 오히려 과중하게 됐다, 네. 이런 부분이나 또는 업무 성과에 비해서 급속한 승진에 대한 시기 질투,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 주무관도 이런 걸 의식하고 그다음에 팀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체의 외부 강연을 삼가는 등 한 해 동안 좀 각별히 조심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김 주무관 덕분에 충주시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다는 응원의 글도 꽤 많다는 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었을 것 같네요. 네, 이 김 주무관은 말씀 주신 것처럼 특유의 B급 감성을 적극 활용하면서 지자체 홍보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벌써 그의 빈자리를 노리는 듯한 다른 어떤 지자체들의 홍보 영상들도 나오고 있던데 어떤 상황이죠? 지금 김선태 주무관이 충주시의 공식 유튜브로 본인이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되었었는데요. 이게 저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B급 감성,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영상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던 겁니다. 네. 이후에는 양주시라든지 다른 지자체들, 공공기관들도 좀 비슷한 형태의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양주시예요. 양주시에도 정겨운 주무관이라는 분께서 이런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김선태 주무관이 과거에 관짝춤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거든요. 그 모습을 오마주를 하면서 앞으로 김선태 주무관의 앞날을 응원한다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약간 음흉한 미소 같은 것들을 지었거든요.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 홍보맨 1세대였던 김선태 주무관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나의 시대가 왔다. 2세대 홍보맨들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온라인에서는 누리꾼들이 왕자가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인가,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 주무관은 과거 한 웹 예능에 출연해서 중앙부처나 회사 쪽에서 2배의 연봉 제한을 받았었다, 이런 사실도 공개를 했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혹시 러브콜 받은 적 있으세요? 뭐 기획사나? 중앙부처나 예. 회사 쪽에서 오히려 제일 좋게 받았던 조건? 지금 연봉 한 2배 정도? 그렇게 뭐 저는 근데 충주시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충주시를 떠나서는 이게 본래 가치가 좀 훼손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방송을 하고서 이게 방송이 끝나고 나면 터덜터덜 걸어가는 저의 나가서 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하게 되죠. 사람이니까. 네, 공직자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여러 고충들이 좀 짐작이 가는 그런 발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 기업들에서 이 잡기 위한 물밑 노력이 시작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이제 공무원이라는 제약 조건 속에서도 이제 파격적인 기획력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가 저예산으로 뽑아내는 고효율의 센스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기업들 특히 이제 기획사들의 물밑 접촉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향후 형보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시나리오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 방송인으로서 활동을 한다는 시나리오, 그다음에 네. 또 유튜버로서 이제 골드 버튼을 노리고 또 활동한다는 시나리오, 그리고 또 기업에 입사해서 거기서 전문 홍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거기에 영입돼서 활동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무원 연봉보다는 수배 또는 수십 배가 네.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남 나주의 한 반려견 놀이터에서 이 낚시 바늘이 걸려있는 빵이 발견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 변호사님, 이 SNS에 올라온 사진 보니까 상당히 위협적이던데 뭐 이 빵에 낚시 바늘을 일부러 꽂았다면은 이것도 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예,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네. 빵 한 10개 정도가 이제 뿌려져 있었다고 하고 실제로 5개 이상에서 낚싯바늘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단순한 장난이라고 보기에는 예상되는 피해가 너무 심각한 네.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보입니다. 네. 이 해당 반려견 놀이터는 나주시가 최근 시범 운영을 시작한 곳입니다. 이게 범인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주시 공무원들이 이번 설 명절에도 연휴를 반납하고 CCTV 분석에도 힘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나주시는 이 반려견 놀이터를 이번 달에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견을 함께 살고 있는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어떠한 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동물 등록만 되어 있으면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었던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낚싯바늘이 들어있는 빵이 나오면서 CCTV는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당장은 출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QR코드를 찍는 것을 수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 사건에 대한 범인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경찰과 공조를 하면서 곧 잡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우리나라 3집 중 1집이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하잖아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기준과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인구가 29%에 육박한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애완견이라고 표현을 하다가 이제는 반려동물, 반려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수준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네. 동물보호법 등을 제정을 하면서 우리가 법적으로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더 이상 물건으로서 보지 않는 이러한 문화들은 장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동물들에 대해서 학대를 한다라든지 동물들에 대한 어떤 위해를 가하는 일들은 뉴스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조금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들도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범인이 얼른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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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을 하루 앞두고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 요금소 연결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낙원 기자, 정체가 아까보다 좀 심해졌습니까? 네, 이곳 서울요금소는 새벽부터 막바지 귀성 차량이 늘고 있는데요. 이른 시간부터 일부 지역에선 정체가 시작되면서 차량 행렬도 점차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주요 구간 교통 상황 보시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 부근은 부산 방향으로 내려가는 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고잔 1교 부근에선 목포 방향 차량 행렬이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은 아직까진 비교적 원활합니다. 지금 서울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5시간 50분, 대구까지 4시간 50분, 광주까지 4시간 10분, 강릉까진 2시간 50분이 걸립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연휴 셋째 날인 오늘 차량 41만 대가 서울요금소를 빠져나가고 41만 대가 들어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귀성길 정체는 정오쯤 정점을 찍고 저녁 6시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반면 서울 방향 정체는 밤 11시쯤에나 해소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귀경 차량 행렬이 절정을 이뤄 오후 시간대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10시간 가까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모레까지 적용되고 버스 전용 차로는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됩니다.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감자튀김만 먹고 헤어지는 일명 감튀 모임이 2030 세대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오현주 기자가 감튀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평일 저녁 7시, 한 햄버거 가게에 하나둘 모여든 사람들. 닉네임 체크 한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0대부터 30대까지 직종도 다르고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 모인 이유는 오로지 감자튀김 때문입니다. 감튀 나왔습니다. 와. 쟁반 위에 감자튀김을 가득 쌓아놓고 준비한 각종 소스에 찍어 먹으며 맛 평가가 이어집니다. 좀 바삭합니다. 감자튀김 취향이나 좋아하는 아이돌 등 무겁지 않은 소소한 대화가 대부분입니다. 감자튀김을 같이 먹어야 또 사실 맛있거든요. 같이 또 찍어 먹으면서 그런 이런 소소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여기 나와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감튀 모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이게 때문에. 아, 그래요? 너무 요즘 핫하고 저도 감튀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SNS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이 감튀 모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규칙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신상 정보는 공유하지 않고 2차는 좀 잘 하지 않고 바로 해산하고 이런 문화로 유지하고 있긴 한데 다른 거랑 얽힌 부담이 별로 없고 그냥 순수하게. 술래잡기와 비슷한 경찰과 도둑놀이부터 빵집 술래, 동네 쓰레기 줍기까지 낯선 사람과의 초단기 모임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건 저렴한 비용과 부담 없는 관계 때문입니다. 단발성으로 모여서 서로 정서적으로 교류를 하고 끈끈함과 따뜻함을 느끼되 책임을 동반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선호하는 거죠. 인간관계도 실용적이고 간편한 걸 선호하는 2030 세대들이 새로운 모임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농경지 한가운데 거대한 땅꺼짐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10여 년 전 생긴 땅꺼짐은 현재 3만 제곱미터, 축구장 4개 크기까지 커지며 거대한 계곡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농경지 사이로 거대한 협곡처럼 땅이 깊게 파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아체주에서 발생한 초대형 땅꺼짐 현장입니다. 땅꺼짐 규모가 3만 제곱미터, 9천 평에 달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땅꺼짐으로 고추밭까지 내려앉아 농민들은 생계가 막혔습니다. Kami harap ya pemerintah mau membantu lah ya kerugian kami gitu atau mencarikan lahan lagi untuk kami gitu. 해당 지역 땅꺼짐은 2013년 지진 때 처음 생겼는데 지난해 11월 대규모 홍수 이후 크기가 급격히 커졌습니다. Karena tanah ini sudah nggak ada lagi batu-batuan. Dia longsor kadang-kadang kayak gempa, gerum itu. Setiap saat longsor nih. Kemarin saya lihat masih 15 meter. 주변엔 고압전선과 배수로가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돼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눈 덮인 설산에 헬기가 날아들고 구조견이 달려옵니다. 현지 시간 15일 몽블랑 산맥이 위치한 이탈리아 북부 쿠르마예르 지역에서 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엔 유명 스키 코스가 있어 스키족이 많이 찾는데 눈사태가 스키를 타던 사람들을 덮치면서 최소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산악구조대와 헬기 2대를 급파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산악 지역에선 최근 일주일 새 스키나 등산 도중 발생한 크고 작은 산사태로 적어도 13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온라인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을 살펴보는 아침의 이 장면입니다. 건물 옥상에서 주먹 다짐을 하는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 블록버스터 신작 양허처럼 보이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보실까요? 죽일 듯이 서로 주먹을 휘두릅니다. 한참 주먹 다짐을 벌인 뒤 싸움의 이유가 밝혀집니다.
You killed Jeffrey Epstein, you animal! He was a good man! He knew too much about our Russia operations. 또 다른 영상도 볼까요? 이번에는 성룡과 이소룡이 마트에서 케찹 하나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노란 운동복을 입은 이소룡이 특유의 권법으로 성룡을 제압하고 매대에 쌓여있던 통조림과 채소들이 굴러 떨어집니다. 실제 영화 장면인 듯한 이 영상들은 중국 AI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 시댄스로 만든 조작 영상입니다. 과거 AI 영상은 표정이나 동작이 부자연스러웠는데 이들 영상은 실제인지 조작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죠. 시댄스 첫 영상을 만든 아일랜드 영화 감독 루아리 로빈스는 원하는 영상 설명을 단 2줄 넣었을 뿐이라며 할리우드는 망했다고 했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영상, 재미는 있지만 악용 우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이 장면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는 해소되고 다시 공기가 깨끗해졌습니다. 다만 주말 내내 포근했던 기온은 다시 떨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6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게 시작했고요. 한낮에도 7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에는 눈이 내리고 있고요.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 산지에는 최고 10cm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3에서 8cm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도로 위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영하 1.6도, 대구는 4.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과 광주 8도, 부산은 13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설 연휴 기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수요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